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은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심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서 제일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첫 번째 것만 봐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들이 책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얘기를 하죠. 대단지를 골라라. 역세권을 사야 된다. 근데 역세권을 샀는데 안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부동산과 관련된 책을 굉장히 많이들 읽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공통점을 찾아라.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역세권이 오른다, 뭐 대단지가 오른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본인의 머릿속과 기본 바탕에 깔아라. 그게 첫 번째 단계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게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라고 하는 거를 두 번째로 넣고 싶어요.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때그때 나오는 그 시장 상황들이 있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어 나가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전혀 아닌데 대단지가 아닌 대표적인 경우 대단지가 아닌 아파트 뭐 한 동짜리 아파트인데 많이 올라요. 근데 서울이에요. 서울이 다 오르니까 서울이라도 들어가겠다라는 사람이 한 동짜리 아파트라도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동짜리 아파트는 책에서는 안 오른다고 얘기했는데 어느 시점에는 오르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또 재밌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 사례가 있어요. 얼마 전에 수원에 그 홈에시를 지고 신문당선 예타가 통과가 된 적이 있었죠. 네네네. 그게 아마 작년 연말 온초 네. 이 사이에 그러지 않아도 수원의 분위기가 불붙었을 때예요. 수원의 분위기가 불붙었을 때 예타 통과라고 사실 알고 보면 예타 통과가요. 큰 의미 의미 없는 당장 언제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모르거든요. 근데 무슨 상황을 만들었냐? 내 집이 올라야 되는 상황에 무언가 당위성을 던져준 거예요. 예타라고 하는 부분이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던 이게 침체장애 예타 통과됐다. 그럼 사람들 머릿속에 오를라? 아이 안 올라 라고 하는 상황의 예타 통과와 수원이 불붙었을 상황의 예타 통과의 분위기는 또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예타가 딱 통과되면서 불이 붙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홈에실지구가 2억씩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 다시 떨어졌고 뭐 이런 과정도 있었지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인선 공식대로 외우면요. 전철이 통과하면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수인선이 통과된 시점이 침체장쯤이에요. 안 좋았던 장이거든요. 또 두 번째로 흔히 말하는 좋은 일자리가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하시면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안 되지? 이게 수능 문제 풀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책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기본 바탕을 깔아놓고 그 바탕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 변화에 따라서 이런 거구나라는 걸 얹어나가는 과정이 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부분도 캐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는 부분을 그때쯤 되면 알 수가 있죠. 물론 그게 얼마 정도 되나요?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좌우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을 책으로 일단 먼저 공부를 해라. 하지만 일단 그거를 또 믿지는 말아라. 바탕에 깔고 새로운 사실들을 계속해서 넣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속 시장도 보고 뭐 기회가 되면 투자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늘어가겠네요. 그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한 번에 하려고 하죠. 한 번에 단번에 실수 없이 이라고 하죠. 그러다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그냥 가기도 하고 그리고 떠나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동산이 한참 오르면 그때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반복되니까 한 우물이라도 깊게 파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 입장이라 부동산 관심 가졌으면 한번 끝장 보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든 또 투자를 위해서든 또 어떤 평형을 또 이제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시는데 수도권이나 지방 불문하고 또 20평대가 가장 인기 있던 시기가 있었고 최근은 또 20평대보다는 또 30평대 인기가 더 이제 높아지고 있고 또 시세도 또 먼저 이렇게 끌고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대형, 중형, 소형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물론 이 또한 지역별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평형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도 또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선택을 해야 될지 이게 먼저 저는 그 바탕에는 뭔가 하나가 깔려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부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냐면 아까 제가 사람들의 심리가 바뀐다 상황에 따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 바탕에는 불균형과 저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대상이 많이 오르거나 하면 그 불균형을 찾아서 돈 되는 거를 찾아서 움직이는 성향들이 나타난다. 바로 그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책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먼저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서울과 수도권의 상황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부터 이해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지금 중대형 하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고 그렇죠. 있죠. 네. 지금 현재의 상황이 관심을 안 갖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지난장의 분위기의 대세는요 중대형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 중대형 아파트가 대세였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하고 똑같아요. 똘똘한 한 채. 당시에도 규제가 들어오면서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뭐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였죠. 근데 똘똘한 한 채였는데요. 지금은 똘똘한 한 채 그러면 서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는 뭐였냐면요. 중대형이었어요. 신축. 예, 중대형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그럼 이상하잖아요. 지금은 서울인데 왜 그때는 중대형이었을까? 그때는 수도권의 신도시가 막 분양을 할 때 분양을 하고 또는 이제 조금 인프라가 안정화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그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은 전원주택 유행이 있던 시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조금 서울같이 복잡한 동네가 아닌 그런 동네에서 좀 편안하게 좀 신도시 하면 느낌이 좋잖아요. 신도시 라이프. 그런 도시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심리와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 맞물리면서 사람들이 서울이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새로 지은 아파트에 널널하게 네. 쇼핑센터도 있고 쾌적한 그러면 공간. 서울의 괜찮은 곳과 네. 그러면 그중에서 또 이왕이면 넓게 사는 네. 걸 선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과 수도권이 아니라 중대형 아파트라고 하는 걸로 귀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중대형 아파트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때도 분명히 중대형 아파트를 못 사서 속상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네. 속상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대형 아파트는 도저히 못 사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체지를 뭐를 선택했냐? 중형 아파트를 선택을 했고요. 중형 아파트를 선택하다 보니까 또 올리니까? 뭐가 제일 쌌냐? 중소형 소형. 아파트가 네. 싸다 보니까 후반부에 실거주장, 실수요자들 특히 이제 요즘 같은 2030 세대들가 네. 집을 사야 되는데 마침 또 20평대가 되게 싸잖아요. 네. 중소형 아파트가. 네. 이러니까 상대적인 저평가를 받아들이면서 중소형으로 몰려 들어갔던 거예요. 이러면서 또 중소형의 분위기가 커지니까 그때부터 중소형의 유행이 터졌던 거고 그리고 있다가 또 요즘장이 오면서 다시 중형 아파트로 분위기가 올라왔는데 문제는 그때 중대형 아파트 너무 오르다가 푹 떨어져가지고 아 중대형 아파트가 나 큰 코 다쳤어.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대형 아파트는 별로 안 올랐는데 중형 아파트가 중형까지. 많이 올라왔죠. 네. 그럼 뭐가 상대적인 저평가일까요? 중대형이. 그러면 나중에 이분들은 평상시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중형 아파트 하나 딱 신축 샀는데 엄청나게 올라서 지금 기분 째지잖아요. 네, 네. 쪽된 말로. 네. 그런 상황에서 하나를 더 얹으면 완전히 해피한 라이프인 거예요. 뭐냐? 큰 집. 그렇죠. 저는 이렇게 갈 거라고 봐요. 이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그게 사이클이라고 하는 부분이 라이프 사이클도 그렇고 시대적 사이클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중소형과 중형과 중대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거다라고 단칼로 자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데 지금 현재 저평가된 곳 이런 부분이 사람들한테 몰려 들어가게 되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주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무엇이 제일 싸냐를 찾아보시고 접근하는 게 맞는 거지 언제는 중소형 언제는 중대형이라고 하는 이런 모범 답안을 찾으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어느 것이 저평가됐는지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투자해 오신 기간이 상당히 좀 기신 편이잖아요. 그 중에서 부룡님께 가장 많은 수익을 안겨준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죠. 네, 너무 네. 좋아요. 근데 너무 좋아. 되게 네. 자극적인 필필 소재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흔히 말하는 무용담이다. 나하고는 맞아요. 관련이 없다. 사실은 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수익을 안겨준 투자가 아니라 그 수익을 보기 전에 되게 많이 저는 까여본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 질문이 실패 사례입니다. 까여봤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어느 투자가 좋다라고 하기 네, 이전에 일단은 지금 투자가 되게 많은 사례가 있잖아요. 그것부터 좀 경험을 다양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아이러니컬하게 뭐 분양권 투자, 그다음에 일반 아파트 투자, 재개발 투자 다 해봤는데 제가 제일 조금 약한 분야가 재개발이에요. 근데 재개발에서 더 수익이 컸어요. 오히려. 그게 왜 그러느냐? 사이클을 잘 탔던 거예요. 아. 예, 사이클을 잘 타서 움직일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뉴타운 할 때. 어디 뉴타운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뉴타운은 되게 많았잖아요. 옛날 뉴타운, 이 NBA 때 MB 때 뉴타운들이죠. 말씀하신 거죠. 네. 네. MB 때 뉴타운 얘기가 나올 때 네. 그때 MB 때 뉴타운이 딱 나왔잖아요. 네. 그 MB 때 뉴타운 나왔을 때 뭐 심지어는 뭐 1차 뉴타운, 2차 뉴타운 뭐 맞아요, 5차 맞아요. 뭐 이렇게 하고 네. 경기도에 뭐 네. 무슨 지역, 맞아요, 인천의 맞아요. 무슨 지역 네.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것도 약간 군중 심리로 막 몰려다녀서 네, 맞아요. 돈 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몰려다니는 상황에서 제가 그때 들어갔던 뭐 지역을 지금 얘기하기는 좀 네네. 그렇고 네. 지역 어떤 그 지역에서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있는 동네에 갑자기 빌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오. 그러니까 약간 좀 분위기를 좀 탄 네. 거죠. 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저녁을 먹으면서 갑자기 혼자 웃음이 픽 터지는 게, 야, 돈 버는 거는 노력한다고 버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되게 노력한 데에서는 수익이 안 나고, 아.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에 사이클이라는 게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기 때 됐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그 시점이었었어요. 그 물건을 계기로. 네, 그때 그 상황을 계기로. 그러니까 음. 수익을 많이 봤던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시장을 보게 만드는 눈을 만들어줬던 가장 좋은 시점이 그때 그 뉴타운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그냥 저는 갖다 움직여서 같이 네. 초기에 들어갔는데 어. 그게 수익이 엄청나게 나주는 아. 그런 현상?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저한테는 엄청난 도움을 주었던 그 사고방식을 정확하게 잡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주었던 거라 그 상황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 그렇다면 이제 정말 정성을 들였던 분양권이나 일반 투자에 있어서는 오히려 생각보다 성과를 많이 못 내셨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좀 제일 아쉬웠던 투자가 있다면? 거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꼭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제 경험이라서 다른 분들한테도 항상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그 전세 갭 투자 얘기하면서 C급지가 나중에 역전세가 네. 난다 네네. 이런 표현을 맞아요. 썼었죠. 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제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뭐 할 때는 항상 이런 표현을 써요. 혹시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거 그 영화 아시냐? 네. 네네 압니다. 이거 안 다루면 옛날 사람 영화더라고요. 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네. 그랬는데 거기서 무대뽀라고 하는 그 주인공 캐릭터가 있어요. 네, 근데 네.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나는 무조건 한 놈만 패. 유호성. 예, 라고 했던 표현이 나 모르지, 있거든요. 나 모르지. 근데 문제는요.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그 특히나 처음 접근하셨던 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유호성 같은 행동을 해요. 한 놈만 패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제 경험이기도 하지만 한 놈만 패는 건 좋은데요. 이 한 놈의 사이클이 존재를 해요. 그 한 놈이 지역이에요, 물건이에요. 지역이기도 하고 물건이기도 물건이기도 한데 하고. 그렇죠. 주로 투자 방법이에요. 분양권 투자, 재건축 투자, 그런 것 재개발 같아. 투자 뭐 이런 투자 방법. 것들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집을 사고 그때 했던 게 네, 이제 97년, 98년 그 IMF 음. 직후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우연히 처음에는 집을 살 때는 그냥 집을 샀어요. 네. 어떻게 하다가 이제 집을 그 청약을 받게 됐는데 네. 이제 분양권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그 분위기가 돌기 시작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네.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와 이거요. 이거 이제 나 하면 돈 벌 된다. 수 있어. 아. 이거 하면 되겠어라고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네. 문제는요. 이거 하면 되겠어가 이분들은 이제 꿈에 그 지금 가득 찬 상황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가 이걸 가만 놔두진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누르거든요. 네. 제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분양권 투자에 관심을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왜 돈 되니까. 네, 그렇죠. 네. 소액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해봤는데 네. 돈이 우연히 되니까 이거 하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해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A급 입지, C급 입지. 그러면 그렇죠. 규제를 A급을 할까요? C급을 할까요? A. 당연히 A를 하잖아요. A를 막으니까 A를 못하니까 B로 B로 가고요. 가고. B를 막으면 B를 못하니까 C로 C로 가거든요. 가고. 네. 나중에 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C급에 이제 막다른 아. 골목에 온 거예요. 네. 얘 막으면 나는 붕 떠버리잖아요. 네. 엄청난 리스크가 와닿는 거죠. 네. 그 상황이 걸렸어요, 제가. 되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네. 그때는 몇 년이셨어요? 그때가 2003년, 4년. 구령님도 이제 보셨잖아요.
지금 다들 신축이 대세고 음. 그냥 받으면 다 돈 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역시. 신축이냐 뭐냐라고 네. 하는 거는 네. 고정관념이에요. 사람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생각을 바꿔요. 맞아요. 음. 바꿔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네. 3년 전에 서울의 서울의 아파트가 9억일 때 음.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비싸다고 음. 생각하셨어요? 싸다고 생각하셨어요? 비싸다고. 비싸다고 음. 욕했잖아요. 음.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9억에 분양한다고 하면 완전 진짜 싼 거죠. 난리도 네. 아니죠. 아마 난리 나죠. 나겠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네. 9억이라고 하는 내용은 바뀐 적이 없어요. 네. 사람들만 바뀌었죠. 사람들이 네. 그 주변 환경이 달라지면서 9억이라고 하는 가격은 똑같이 그 돈을 내야 되는데 음. 주변이 바뀌면서 10억이 되고 13억이 되니까 오히려 9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싸다고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네. 생각이 바뀐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신축이 좋다? 신축이 좋은 거는 다 알죠. 네. 그래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 아, 나는 못해. 돈이 없어서. 근데 어디 하지? 우리가 그동안 맨날 얘기했던 구축은 안 올라. 라고 했던 구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때부터 또 자기가 또 합리화를 해요. 서울이잖아. 어디서 서울이 좋다는 얘기는 또 들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강북 도봉이 오르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똑같이 2007년에도 나타났죠. 그렇죠. 이런 맥락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고정관념에 빠져서 그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집중하게 되면은요, 그 대상의 사이클의 마지막에 접근하게 돼요. 신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했던 분양권도 그러다가 막혔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난감한 돈의 막힘도 오고, 현금흐름이 막혔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실패를 겪었었고, 그래서 그때 느꼈던 감정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다라는 정답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바꾸는 거다. 유행하는 또는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것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다. 이걸로 바뀌게 됐던 굉장히 큰 도움을 줬던 그 경험이죠. 그러니까 까여봐야 공부를 한다는 그쵸. 게 네.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과정이 저한테 그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네. 엄청나게 도움이 됐던 그다음에 시장을 보는 관점을 바꾸게 만들었던 네.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하나였었죠. 지금 사실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신 분 중에 한 분들이 이런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본인도 생각하기에는 C급인데 분양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본인도 불안한 거예요. 이제 이거를 언젠가 던져야 되는데 이제 근데 사실 그분들은 처음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내가 어떤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좀 대비해야 할 리스크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혹시? 가장 큰 문제는요. 네. 그 본인의 성향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네. 투자를 하나를 해놓고요.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를 경험하신 분들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를 얹고 또 하나를 얹고 이 과정을 반복하거든요. 네. 이게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몸을 무겁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2개가 있으면 그 2개를 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을 요리조리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3개가 되고 4개가 되면은요. 이게 아까 제가 표현했던 고차방 정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돼요. 뭐 그게 이제 꼭 분양권이든 뭐든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는 괜찮을 수 있는데요. 네. 여기다가 이것저것 하나가 더 껴있는 상황. 이 상황이면 이거 못 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몸에 줄줄이 뭔가를 달아놓고 무겁게 만드는 순간 전혀 예상치도 못한 우리 규제라고 하는 게 항상 예상은 하지만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상을 못 하거든요. 그게 딱 들어오는 순간 꼬여버리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에 법인 규제잖아요. 그렇죠. 법이 나오고 알고 있었는데 들어오니까 꼼짝달싹 못하죠. 그렇죠. 근데 이때 가볍게 몸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것들을 속된 말로 2개만 있었다. 그럼 하나 팔어. 그러면 그나마 해결되고 네. 내가 돈이 여유가 있으면 종부세 내도 한 몇 년 버틸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건데요. 계속해서 줄줄이 엮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팔아도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무겁게 하면서 본인들의 그 어떤 현금 흐름이나 이런 상황을 되게 어렵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단순히 분양권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게 C급지라고 하더라도 C급지에 있는 분양권이지만 결국 신축이라서 그 지역에서는 가장 잘 팔리는 물건일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조금만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되더라도 뭐 한 1, 2천 손해 보지 뭐 라고 하는 그런 좀 감정만 가지면 얘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물건인데 엮인 게 많아버리면 얘도 골치 아픈데 쟤도 골치 아프고 쟤도 골치 아프고 다 맞아요. 골마 터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그분들의 상황을 조금 더 확인한 다음에 풀어야 되는데 결국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주택자들한테 리빌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 꼭 분양권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만 네. 지금은
몸이 무거워지게 되면 또 다른 무언가가 규제가 들어오거나 뭐 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그 리스크를 안게 되면 어느 순간에 현금흐름이 막히면서 네. 빵하고 무너질 수 있다. 그 부분을 만들지 않으려고 몸을 가볍게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또 부동산의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있는데 이런 대출을 활용하더라도 좀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될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영끌이 문제죠. 네. 맞아요.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돈에 추가 자본을 남의 돈을 더 얹어서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해서 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잖아요.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없으면 한 방에 간다는 얘기거든요. 레버리지 효과의 좋은 점에 대해서는 쓰는데 한 방에 좋은 점. 간다라는 얘기는 제가 별로 쓴 내용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겪어보지 않았. 네, 겪어보지 많잖아요. 않았으니까. 최대한 네.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좀 그러다 보니까 주장을 지금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분들이 뭐냐면요. 서울에 연끌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서울이 더 좋은데 맞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더 있잖아요. 오를 것 같아서. 네, 맞는데요. 음. 서울이 한도 끝 없이 오를까요? 수도권은 가만히 있을까요? 음. 그러면 물론 서울이 훨씬 더 좋은 거 인정하고 다 맞는데 내가 연끌하는데 그 순간순간에 그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 금리가 급등할 수도 있고 거고 뭐 미국에 무슨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면 그 잠시 동안에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면 그 좋은 서울 사놓고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중형과 중소형의 중대형의 그 저평가 차이를 이용해서 적정한 비용으로 적정한 레버리지를 얻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혹시라도 뭐 금리가 인상되거나 뭐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잠시 동안에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원래 부동산은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선가 그 어떤 시장에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제대로 공부를 못한 상태에서 어디가 좋다더라라고 하는 누군가의 의견이 내 머릿속에 진리로 박혀버려서 들어오는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의 연끌을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서울이 나쁘다가 아니라 서울에 들어올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연끌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는 연끌을 조심해라. 감당할 수 있는 없는 수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싶어요. 저도 연끌을 하다가 무너질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 들어올 때 노저으란 말이 우리가 공식처럼 네.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물 들어올 때 노저는 건 좋은데 노가 비싼 노로 져야죠. 그게 자본금이거든요. 어정쩡한 돈으로 한번 크게 가지고 한번 하려다가 노 부러지면 죽어요. 저는 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니까요. 이게 사람들이 좀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친구 사이가 있는데 한 명이 3년 전에 집을 산 거예요. 근데 그 집을 만약에 그 친구가 뭐 한 5억에 샀어. 근데 그게 지금 10억이 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 나도 5억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10억이 됐잖아요. 그럼 이런 걸로 이렇게 좀 이제 자존심 상하거나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나도 거기 가고 싶은 거야, 나도. 근데 지금 나는 거기 가려면은 이제 10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친구 나랑 비슷한 애인데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동구 들어갔는데 얘는 마포 들어갔는데 나는 뭐 은평 덕양구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좀 부령님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되는 게 이거를 합리화해.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비싸고 위험하다는 거를 보지 않고 내가 여기 가야 되는 이유를 합리화하면서 영끌이라는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이제 그런 조바심이나 그런 게 있으실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시장을 20년을 보신 분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니까 좀 잘 심사숙고해서 의사결정에 도움 받으시고. 그러니까 까여본 사람이 부탁드리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약간 눈물이 살짝.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흔히 네. 말하는 가오를 되게 네. 생각을 해요. 네. 가오라는 네. 거. 왜 남들하고 비교해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그 가오는 잠시 잊어버려도 되는데 원래 외제차는 승차감이 아니라 하차감이라면서요. 네. 그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오라는 거를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쟤랑 나랑 다를 거 없는데 네. 나는 맞아요. 왜 이라고 하는 거기 네. 때문에 영끌을 하는데 그거 잠시 그렇다고 그 친구가 나를 그렇게 크게 무시하는 것도 아닌데 네.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을 갖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넘어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생이 길잖아요. 이제 내가 뭐 다음 사이클에 또 올라가면 되지. 그렇죠. 네, 열심히 준비해서. 또 그 친구는 5억에 샀으니까 뭐 가격이 하락해도 버틸 수가 있는데 나는 못 거기다 버텨. 추가적인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네. 생활과 그 대출금까지 같이 하려면은
버티기가 못 버텨요. 어려우니까 네, 더 네. 큰 그렇죠. 리스크가 그러니까 있죠. 사실은 또 그분들은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길다고 하지만 그거는 뭐 아재들 얘기고 하긴 그렇죠. 지금 40대 당장 막 아저씨들 꼰대, 꼰대. 맞아. 얘기지. 네. 자기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가 처음 겪어보지 않았는데 옆에서 막 누가 되게 큰 돈 벌었으면은 마음적으로 되게 흔들려하고 그렇죠.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되게 열심히 일했고 같이 했는데 난 일만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나보다 회사에서 좀 빌빌하고 못 나가는 애인데 자산 차이는 진짜 더블이 나와 있고 이러니까 너무 근데 지금이라도 뭐 사야 되는 거 아닌지 일에 손도 안 잡힌다고 이런 분들 참 네, 많으시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사실 저도 비슷한 감정이 왜 없었겠어요. 음. 저도 어느 순간 딱 보게 되면 쟤 그냥 제가 가르쳐 줬는데 그렇죠. 저는 안 사고 이게 좋아라고 네. 얘기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밥 한 끼도 안 사주고. 네. 아이고야. 네, 그런 친구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친구는 계속해서 그걸 못 놓치는 거예요. 근데 아. 저는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계속해서 상승만 하지도 않을 거고 계속해서 떨어지지도 않을 거고 하락만 하지는 않을 거고. 이게 변동폭이 있다는 것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걸 넘어서는 과정이 즐거워야 되는데 지금 못 참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렇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특히 이제 이게 아마 특히나 젊은 분들에게 심할 거예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심할 건데 젊기 때문에 그 과정이 충분히 그 시간의적인 여유가 많고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침체장도 돈 벌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오히려 돈 벌기 좋죠. 네, 침체장 음. 돈 벌 수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뒤처진 거 이게 장거리 마라톤이거든요. 그러면 뭐 10km, 20km 달릴 때 선두로 달려봐요. 뒤로 뒤처진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인생은 아직 긴데. 의미가 없죠.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음. 막상 지금 상황이 속상한 거를 극복을 좀 못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좀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또 요즘 같은 경우 또 이제 아무래도 취득세 중과나 여러 가지 그런 규제 때문에 오히려 상가나 이런 또 수익형 부동산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시세 차익 투자는 계속해서 좀 해 나가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제 책에도 썼지만 시세 차익 투자와 수익형 투자를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단지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수익형 투자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최근 들어서 관심이 많이 늦으셨거든요. 맞아요. 더 네. 늘었어요. 네.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왜 그랬냐라면 또 상황이 바뀌어서예요. 일단 또 아. 심리를 또 또 상황이 바뀌어서거든요. 돈 벌 때를 찾았는데 돈 벌 때를 찾는데 규제를 하니 얘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서 들은 얘기는 있어서 수익형 투자를 할까? 상가, 맞아요. 토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음. 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니 왜 그걸 편을 갈라요. 시세 차익형 투자든 수익형 투자든 그때 상황에 맞는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파트 투자가 사실 알고 보면 쉬운 투자거든요. 네. 엄청 쉽죠. 알고 보면 되게 쉬운 투자예요. 상가나 뭐 토지에 비해서. 그런데 그 아파트 투자조차도 공부 안 하고 남 네. 따라다니셨던 잘 분들이 모르는데. 상가하고 그런 그 토지 같은 정말 좀 더 공부하고 깊숙이 투자하는 거를 간다? 제가 볼 때는 그 세계에 있는 나쁜 양아치들 한테 쉽사리 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 맞아요. 그러니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기 마련이거든요. 어쨌든 뭐라든지 간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시세 차익이든 수익형이든 나눌 필요 없다. 그때그때 상황에 가끔은 잡시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수익형 투자 공부할 시기는 맞다. 왜 침체장 오게 되면 시세 차이가 안 되거든요. 있기는 하겠지만 뭐 경매라든지 이런 방법 네, 다양한 네. 방법도 있지만 그게 또 안 맞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어쨌든 많이 접촉을 하다 보면 그 중에서 자기에 맞는 것을 찾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뭐다라고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본인에 맞는 거를 찾아라. 그리고 시세 차익형, 수익형 둘 다 경험을 해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하지만 충분한 네. 공부를 공부를 하고 하고 필요하겠죠. 해야 돼요. 들어가라. 네.